화려한 네온사인, 빽빽하게 들어선 마천루,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서울의 불빛들. 우리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반세기 만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자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려온 이 번영이 사실은 단단한 콘크리트가 아닌 위태로운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면, 그리고 그 모래가 거센 파도에 서서히 쓸려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도 위험한 기둥, 가계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잡힌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1800조 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한국만의 특수한 사금융 형태인 전세보증금을 합산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 규모는 3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끝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는 초저금리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며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행위를 레버리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습니다. 자산 가격은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부채도 자산이라는 위험한 통념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음악은 멈췄고 파티는 끝났습니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전 세계의 유동성 축소라는 차가운 청구서를 날렸습니다. 워런 버핏은 썰물이 빠져나가면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그 썰물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리는 지금, 과도한 빚은 더 이상 자산 증식의 도구가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족쇄로 돌변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기업과 은행의 부실이 초래한 국가적 비극이었다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진원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고 국가는 채권을 발행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짓눌릴 때 그 결말은 파산,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뿐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숫자의 이면을 냉정하게 해부하고 다가올 시스템적 충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생존 지침서입니다. 번영의 가면을 쓴 저주, 가계부채. 그 뇌관은 이미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외면하고 싶었던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위기는 도둑처럼 온다는 말이 있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위기는 결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그널을 끊임없이 보내지만 우리가 그 경고음을 일시적인 잡음으로 치부하고 애써 외면했을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계기판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 붉은 경고등은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바로 한계 가구의 급증입니다. 처분 가능한 모든 자산을 매각해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사실상 재무적 사망 선고를 목전에 둔 가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2030세대의 고통은 통계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주기가 돌아오면서 불과 2에서 3년 전 2%대였던 금리는 이제 5, 7%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을 고위험 차주로 분류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대출자의 상당수가 이미 이 위험 구간에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월급을 받아 절반 이상을 은행 이자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곧장 실물 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징후는 소비의 실종입니다.
비대 짓눌린 가게가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 즉 자산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져 소비를 늘리는 현상은 이제 정반대인 자산 효과로 돌변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오르니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생필품 외에는 지출을 극도로 줄입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급감과 폐업 도미노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금융 시스템 내부의 균열도 감지됩니다. 제2금융권과 저축은 행의 연체율 상승 곡선이 가파릅니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이용하는 대출 상품부터 부실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과 지방에서부터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을 막아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댐이 무너질 때는 처음부터 거대한 벽이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 물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균열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가게의 파산이 어떻게 국가 경제 전체를 뇌사 상태로 만드는지 그 충격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딜러베리징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호황기에는 빚이 자산 증식의 지렛대 역할을 하지만 거품이 꺼지는 순간 그 지렛대가 부러지며 경제 주체들을 깔아뭉개는 흉기로 변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금융기관은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대출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하거나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시중의 유동성은 급격히 메마르게 되며 소위 돈맥경화가 발생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단계는 리처드 쿠가 제시한 대차대조표 불황, 밸런스 시트 리세션의 시나리오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은 폭락하여 쪼그라드는데 갚아야 할 부채의 액수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불일치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게와 기업은 경제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이익 추구해서 부채 최소화로 수정하게 됩니다. 소비와 투자는 완전히 멈추고 버는 돈 족족 빚을 갚는 데만 혈안이 됩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동시에 지출을 줄이고 빚 갚기에만 몰두하면 사회 전체의 총수요는 급감하고 경기는 걷잡을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누구도 돈을 쓰지 않으니 기업은 물건을 못 팔고 고용을 줄이며 이는 다시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끝에는 하이먼 민스키가 경고한 민스키 모멘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지탱되던 호황이 끝나고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된 차입자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전한 자산까지 헐값에 매각해야만 하는 투매의 순간입니다.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만 하는 강제 청산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자산 가격은 바닥 없이 추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위기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빚을 못 갚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 창출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며 실물 경제를 파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위험한 메커니즘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직전에 긴장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며 그 안에는 섬뜩하리만큼 정확한 선행 지표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이 위태로운 길은 사실 수십 년 전 다른 국가들이 이미 걸어갔던 파멸의 궤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면교사는 바로 199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입니다. 당시 도쿄 황거의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와 맞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부동산 신화는 견고했습니다. 기업과 가게는 서로 앞다투어 빚을 내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총량 규제라는 트리거가 당겨지자마자 자산 가치는 수직 낙하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무려 30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을 견뎌야 했으며 자산 디플레이션의 공포는 사회 활력 자체를 앗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와 부채 그래프는 1990년 일본의 그것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아니, 고령화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르고 가혹합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가계부채가 쏘아 올린 재앙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했던 탐욕은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자마자 금융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당시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98% 수준에서 임계점을 맞이하고 붕괴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 비율이 당시 미국의 수치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 즉 가계부채 폭탄을 안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북유럽의 복지 강국 스웨덴조차 1990년대 초반 부동산버블 붕괴로 인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은행을 국유화하고 일시적으로 금리를 500%까지 올리는 등 살인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부실을 털어내는 대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이들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채 주도의 성장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며 그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눈물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투자대가 존 템플턴 경은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나는 말이야말로 금융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위험한 단어라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사는 냉혹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파티가 화려할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숙취는 길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파고가 덮쳐올 때 대한민국 경제가 입을 내상은 유독 깊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가진 독특하고 기형적인 자산 구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 즉 깔고 앉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 내가 가진 부의 대부분이 증발한다는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시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해졌다고 느끼고 생존 본능적으로 지갑을 가장 먼저 닫아버립니다. 이른바 소비 절벽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그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의 대기줄이 사라지고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현상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가계 소득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 상환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실물 경제를 돌리는 윤활유인 소비 여력이 고갈된 것입니다. 내수가 무너지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이는 고용 한파로 이어져 다시 가계 소득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그토록 우려하는 장기 저성장 국면, 즉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 빚의 굴레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인구 구조마저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주거 비용과 빚에 대한 공포는 청년 세대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합계 출산율 0.6명대의 기록적인 저출산은 사실상 청년들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선택한 파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고 미래의 희망마저 포기하는 사회. 가계부채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립 기반인 인구 재생산 시스템까지 붕괴시키는 가장 강력한 피임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부진이라는 외풍과 가계부채라는 네오. 가 동시에 들이닥치는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뇌는 깊어만 갑니다. 지금 통화 당국이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외통수나 다름없습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자니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라는 내관이 터질 것 같고,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자니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폭락, 즉 킹달러의 공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안정을 위해 누구의 고통을 먼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잔혹한 밸런스 게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붕괴, 즉 경착륙, 하워드 랜딩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일부 우회하는 특례 대출을 공급하고 규제 지역을 해제하며 대출 만기를 50년으로 늘려주는 등 전방위적인 연착륙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파국을 막기 위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골마 터져야 할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강력한 진통제만 투여하여 통증을 마비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합니다. 빚을 줄여야 할 시기에 오히려 빚을 더 내서 버티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부실을 미래로 이연시켜 더 거대한 폭탄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시장에 퍼지고 있는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와 대마불사의 믿음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빚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안일한 기대심리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국가는 모든 개인의 투자 실패를 구제할 능력이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국가 채무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여력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시간을 벌어주는 방파제일 뿐 밀려오는 쓰나미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각자 도생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개인은 한낱 뗏목 위의 선원처럼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이상 이제 생존은 전적으로 개인의 냉철한 판단과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자신의 재무 상태표를 냉혹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감당하기 힘든 자산을 붙들고 있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진 채 수영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쫓을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현금 흐름, 캐시플로를 확보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만약 금리가 1-2%포인트 더 오른다면 버틸 수 있는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고통스러운 딜러베리징을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빚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대출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그리고 세제 혜택이 없는 악성 부채부터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자산 중 일부를 손해를 보고서라도 매각하여 부채 규모를 줄이는 손절매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뼈를 깎는 아픔이겠지만 훗날 더 큰 파산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금은 쓰레기라던 지난 강세장의 격언은 잊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현금은 왕, 캐시 이즈 킹이며 유동성은 곧 생존권입니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걷히고 바닥이 드러날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자만이 헐갑에 우량 자산을 주울 수 있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부와 인내심입니다. 경제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역설적으로 기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시장의 광기와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매크로 지표를 읽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환율, 금리, 기업 실적 등의 데이터를 통해 위기의 정점이 어디인지, 반등의 신호는 언제 오는지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터널은 생각보다 길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위험, 데인저, 이 아닌 기회, 아퍼투너티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새로운 사이클의 주인이 되기 위해 지금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서울의 밤을 내려다봅니다. 여전히 한강의 다리는 불빛으로 반짝이고 빌딩 숲은 거대한 성체처럼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저 눈부신 화려함의 상당 부분이 미래의 시간을 담보로 쌓아 올린 어쩌면 신기루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채는 본질적으로 시간 여행입니다. 미래에 내가 흘려야 할 땀과 노동을 현재로 가져와 쓰는 행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너무 많은 미래를 가불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가 당겨 쓴 그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청구서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빚으로 지은 번영은 영원할 수 없으며 거품이 꺼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자산이 녹아내리는 허무함을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자에 삶의 터전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의 과정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연옥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 살이 돋을 수 없듯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부채를 털어내야만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의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쫓았던 부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숫자로만 존재하는 아파트값의 상승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단단한 기반이었습니까? 가계부채 3천조라는 거대한 회색 콧불소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이 충격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국 냉철한 현실 인식과 뼈를 깎는 변화를 선택한 개인들일 것입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이 있다는 말은 위로가 아닌 자연의 섭리이자 경제의 법칙입니다. 다만 그 봄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견디고 거품이 거친 폐허 위에서 다시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된 생존자들에게만 허락된 계절일 것입니다. 번영의 저주를 풀고 진정한 부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빚의 무게에 짓눌려 침몰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부자의 경제학,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